공자가 말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인생에서 꼭 필요한 지혜와 깨달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산다면 결국 원하는 인생 후반을 맞을 수 있으리라. 물질적인 부와 명예는 영원하지 않다.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 무력할 뿐이다. 오늘은 또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어떤 일을 실천했는가? 우리는 평생 이러한 화두를 놓지 말고 살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논어 읽어보셨나요? 논어는 공자와 제자 간의 대화를 정리한 책으로 공자의 어록이라 할 수 있는데요. 논어를 동양 철학의 핵심이자 인생의 지침서라고 하죠. 무려 2500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은 논어를 읽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논어를 읽어보고 싶기는 한데 선뜻 용기 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다 쉽고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생활 밀착형 논어입니다. 바로 조영건 작가의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논어에 대한 책이 정말 많습니다. 논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낸 책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읽어본 논어 중에 가장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고전 중에 고전인 논어를 현대적으로 해석했고요. 무엇보다 논어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지에 대해 저자가 깊게 고민한 흔적들을 엿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내면을 다스리고 인생의 내공을 다지고 싶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논어를 읽다 읽어드립니다.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활을 쏠 때 관역을 뚫는 것만을 중요시 여길 필요 없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옛날의 도다. 공자는 화살이 관역을 얼마나 깊게 뚫고 들어가 박히느냐로 등급을 나누거나 점수를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사람마다 지닌 힘이 다르기에 관역을 얼마나 깊이 뚫었느냐로 평가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제자마다 각기 지닌 역량이 다름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같은 능력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제자들이 지닌 성향과 특장점을 꿰뚫고 있었으며 그에 맞춰 교육법을 달리했다. 자로에게는 자로의 수준에 맞게, 자공에게는 자공의 수준에 맞게 가르침을 주었다. 각자의 색에 맞는 조언은 따로 있다. 제자 중 자기 개발에 열심히 했던 자공은 학문에 욕심이 많았다. 자공은 공자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인 안현처럼 높은 경지에 이르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스승에게 질문하고 호련과 같다는 답을 얻었다. 호련은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담는 귀중한 그릇을 뜻하는 말로 호련과 같다는 말은 자공이 이미 공자에게 실력을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개발하는데 멈춤이 없었다. 한 번은 자신만만한 자공이 이런 말을 했다. 다른 사람이 제게 강요하는 일을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려 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런 자공에게 공자는 내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자신의 애 제자에게 팩트 폭행을 한 셈이다. 물론 애정어린 충고였다. 솔직하고 싫은 소리도 곧잘하는 자공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에게 덕행의 대명사인 안현, 민자건, 연배구, 중군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자공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지쳐 포기했을 것이다. 어쨌든 평소 질문을 많이 하던 자공이 공자의 충고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쿨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듯 싶다. 이 이야기는 위령공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 자공은 평생 마음에 새겨두고 실천할 만한 것을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고 공자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말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반복되는 이야기로 미루어 짐작건대 공자는 자공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조언을 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보다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어라. 하룻밤새 새로운 것이 나오고 따라가기 벅찰 만큼 급변하는 세상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처럼 하겠다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달려간다면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있다. 달팽이가 개구리처럼 껑충껑충 뛸 수 없는 것처럼. 공자가 활을 쏘는데 관역을 주로 삼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도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힘이 세거나 기술이 좋아서 화살로 관역을 쉽게 뚫을 수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힘이 약하고 기술이 부족해 화살을 쏘아 관역에 간신히 꽂히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타고난 재능도 역량도 모두 다르다. 힘이 약하고 기술이 부족하다면 관역에 꽂기 위함이 아닌 활을 쏘는 나름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면 된다. 혹은 활쏘기가 아닌 다른 일을 찾는 것도 괜찮다. 활을 잘 쏘지는 못하지만 말을 잘 타거나 수레를 잘 몰거나 글을 잘 쓰는 등 분명 다른 재능이 있을 테니 말이다. 남들이 하는 것을 내가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할 것이 있다. 결과만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활시위를 당겨 관역을 맞추는 데만 집착하면 어떨까?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부담과 강박 때문에 활쏘기가 재미없어질 수 있다. 혹은 압박감 때문에 실력만큼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삶도 이와 같다. 1등, 합격, 승진 등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당연히 재미나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 결과만큼이나 그에 다다르는 과정에서의 즐거움과 의미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공은 비록 덕행에서는 다른 4명의 제자에게 뒤졌지만 그의 언행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말이다. 또한 그의 상업적 능력은 공자도 인정하고 탐복할 정도였다. 그는 이미 자신만의 도를 이룬 것이다. 나이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세웠고 30살에 자립하였으며 40살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는 천명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는 듣는 대로 이해가 되었고 70살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논어를 읽지 않아도 부록과 지천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단어들은 공자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나온 이야기다. 공자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어릴 적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수많은 육체 노동 끝에 결국 배움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마침내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많은 이들을 스승으로 삼아 공부하고 30살에 자립했다. 여기서 자립했다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관을 세웠다는 의미다. 40살에는 주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학문에 정진했으며 50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 60살에는 남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듣는 대로 이해하고 70살이 되어서도 정도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나이에 따른 격을 갖춰야 하는 이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종종 하지만 정말 그럴까? 사실 나이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나무의 나이테가 늘어가듯 우리도 나이를 먹으며 삶의 경험이 늘어난다. 학창시절을 거쳐 성인이 되면 직업활동을 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일도 생긴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등 다양한 일을 겪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삶의 지평을 넓혀나간다. 당연히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달라지게 된다. 이처럼 세월과 함께 켜켜이 쌓인 연륜이란 단지 숫자의 변화로만 치부할 수 없다. 각각의 나이에 맞는 삶의 태도와 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땡땡다워야 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 있어야 하고 청년은 청년다운 패기가 있어야 하며 중년은 중년다운 성숙함, 노년은 노년다운 너그러움이 있어야 한다. 공자의 삶을 살펴보면 시기마다 조금 더 중점을 둔 것들이 있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통해 점점 성숙해지면서 중요한 맥락과 고비마다 더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따로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 공자의 삶을 우리 삶에 대입해보고 각 시기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자. 지학, 진정한 배움에도 때가 있다. 배움의 뜻을 세웠다는 지학부터 살펴보자. 공자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고 학문에 열중했다. 그래서 20살부터 학업 관리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만약 그가 배움의 뜻을 두지 않고 여전히 생계 유지에만 급급했다면 그의 위대한 사상은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대가 끝남과 동시에 대학 입시라는 관문이 놓여 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대학 입시의 등락이나 어떤 대학에 다니느냐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대학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과 직업을 찾는 것이다. 또한 대학을 가지 못한다 해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공부를 찾아서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다. 이것이 바로 지학, 배움의 뜻을 둔다는 것의 의미다. 이립, 나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워라. 30살은 이립, 즉 자립한다는 의미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신적인 자립을 의미한다. 자신만의 가치관,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다. 30대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시기다. 직장 생활, 사업, 장사, 프리랜서 등 일하는 형태는 다양하며 여기에 가정일도 더해진다. 10대, 20대 시절의 방황은 끝났다고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린다. 내가 만나는 세상은 훨씬 넓어졌고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내가 믿는 가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놀기를 좋아한다 해도 다음날 일에 영향을 줄 정도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 행동과 생각에 책임을 져야 할 나이이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가치는 여러 가지다. 이는 부, 명예, 지위, 가정, 행복, 공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이다. 문제는 나만의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위의 의견에 의지하거나 무분별하게 휩쓸리는 경우다. 자신의 중심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 보면 자기 삶이 없어진다. 인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해보자. 남들이 요구하거나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30, 이립의 시기다. 부록, 흔들림 속에서도 나의 길을 잃지 않는다. 40살은 부록이다. 제일 무섭고 중요한 시기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시기인데다 회사에서도 리더 자리에 오르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 상사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의 실적 및 근태도 관리해야 한다. 직장 생활을 20여 년 가까이 한 시기이므로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동기와도 비교되고 차이가 점차 벌어짐을 느낀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시기라 가정에서도 책임져야 할 것이 많다. 점차 스트레스가 늘어난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일도 많고 운동도 게을리하게 되며 신체 능력도 20대, 30대 시절보다 떨어진다. 당연히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40을 그대로 넘기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살다 보면 문득 길을 잃은 것과 같은 두려움에 빠진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혹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이 길을 가는 것인지 후회와 불안함이 몰려온다. 공자가 미혹을 하필 40대에 언급한 것은 그만큼 유혹이 커지는 시기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혹이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미혹되기 쉬운데 이 고비를 잘 넘기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40살은 고비지만 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사회생활 초창기에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40살에 접어들어서 잘못된 길로 발을 내디디면 모든 것이 사상 누각이 된다. 따라서 40대가 되면 앞만 보고 가던 발길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40대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다. 결국 자신의 사명감을 아는 지천명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지천명, 제2의 인생을 위한 변곡점. 50살은 지천명이다. 말 그대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다. 이미 인생의 절반을 넘었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살아온 나이다. 역경을 뚫고 버텨내어 살아남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때는 인생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된다. 새로운 인생의 변곡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하게 된다. 이때 나의 운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또한 어른으로서의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고민할 부분이다. 이순, 많이 듣고 적게 말해야 할 시기. 60살은 이순이다. 직역하면 귀가 순해진다는 말인데 남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듣고 이해한다는 의미다. 공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들었지만 이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같이 싸우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비판도 받아들이고 참고했다. 한마디로 귀를 막지 않고 열어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수용력이 커질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아집에 빠져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꽤 많다. 나이 들어서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나이 어린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것은 옹졸한 태도다. 물론 자신의 인생을 토대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순이 되고 난 후의 일이다. 우선 경청하고 공감한 후에 조언이 이어지는 게 좋다. 우스갯소리로 나이가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다물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뜻이다. 고의, 삶의 품격으로 말하라. 칠수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나이라 해서 고의라 부른다. 이미 치약, 일입, 불호, 지천명, 이순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몸과 마음이 세상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시간 동안 꾸준히 자신을 성찰하고 남을 배려하며 세상의 이치와 순리에 따라 살아왔을 테니 말이다. 칠순이 되어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나의 가치관과 신념을 지키며 유혹에 시달리지 않고 나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고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면 그는 이미 군자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공자는 70살을 넘긴 후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고 자신이 믿는 가치관, 세계관에 맞춰서 살았다. 자신만의 길을 따른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 공자와 같은 성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한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 먼저 이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각자가 소중한 것은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함을 알고 나아지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삶. 나이 들어가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도 사랑할 줄 아는 삶. 그것이 나이에 따른 격을 완성해가는 삶이다. 굳건한 믿음은 거센 폭우도 이겨낸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올바른지 알 수 없다. 큰 수레에 끌채에 멍에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 끝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 공자는 말이나 소를 연결할 멍에가 없다면 수레를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멍에를 단단하게 고정해야 수레를 끌 수 있다. 이 부분이 약하면 언제든지 말과 수레의 이음새는 끊길 수 있다.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멍에는 곧 신뢰다. 신뢰가 끊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끝난다. 멍에가 수레를 끄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 것처럼 신뢰도 마찬가지다. 백성의 신뢰를 잃은 리더는 무력하다. 믿는다는 뜻의 한자 신을 보면 말씀원 옆에 사람인이 있다. 그만큼 사람의 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말 하나에도 신중하고 말로 내뱉은 것은 반드시 지켜야 믿음을 얻을 수 있다. 공자는 무엇보다 신뢰를 중요시했다. 안연을 보면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질문하는 대목이 나온다. 스승님, 정치를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의 질문에 공자는 식량을 충분히 하는 것, 병사와 무기를 충분히 하는 것, 백성들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 호기심 많고 당돌한 자공은 멈추지 않고 추가 질문을 던졌다. 반드시 부득이하게 버려야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병기를 버려야 한다. 남은 두 가지 중에서 반드시 버려야 한다면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식량을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는 법이지만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 공자의 마지막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국가 지도자들이 정치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백성의 신뢰를 들었다. 하지만 춘추시대 말기인 당시는 어떠했을까? 백성의 신뢰를 얻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형국이었다. 소위 강대국이라는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 두 개의 진나라, 초나라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노, 정, 위, 송, 진, 채 등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군사력을 앞세워서 무력투쟁을 지속하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다. 이처럼 영토를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백성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국가나 위정자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으니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백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춘추시대 이후 중국의 수많은 왕조가 들어섰지만 진정으로 백성에게서 지지를 받은 황제나 왕은 그리 많지 않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먼 권력자들이 백성과의 신뢰를 휴지 조각처럼 여겼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신용이 생긴다. 신용은 믿음의 정도나 재화의 대가를 앞으로 치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능력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라는 말이 생겼다. 사회에서 신용은 필수다.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것도 바로 신용이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평판도 좋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경향이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의 평판은 좋을 리 없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 들지 않는다. 신용은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즉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을 모두 지키면 좋겠지만 간혹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이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실수를 거짓으로 감추려 하는 것은 작은 문제를 키우는 가장 나쁜 태도다. 쉽게 해결될 일이 구르고 굴러 스노볼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 고객의 기업에 대한 신뢰, 나와 남에 대한 신뢰 등 신뢰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 큰 화두였다. 처음 신뢰를 쌓기는 힘들지만 일단 신뢰를 쌓으면 혜택도 많다. 믿음이 탄탄한 친구라면 작은 실수를 해도 곡해하지 않고 응원과 지지를 보낼 것이다. 고객들은 자신이 믿는 기업이라면 제품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지도자라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먼저 마음을 모아 나라를 지키려 들 것이다. 자공이 공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와 같았다. 과연 나라, 회사,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 중심에 믿음이 있다. 굳건하게 자란 믿음은 거센 폭우도 이겨낼 수 있다. 가장 큰 용기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에게 앓을 가르쳐 주려 한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유는 공자의 애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자로의 이름으로 그의 본명은 중유다. 그는 공자보다 9살 어렸으며 공자의 일기 제자다. 친구 사이로 보일 정도로 나이차가 적었지만 오랫동안 공자를 깍듯이 모셨다. 자로는 본래 힘 좀 쓰는 용맹한 자였다. 그는 14년간 공자와 천하를 주유하면서 공자의 신변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누군가가 공자를 험담하면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을 정도였다. 때문에 공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아서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나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따라올 사람은 자로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공자는 자로를 신뢰했다. 물론 바로 다음에 한마디 덧붙였다. 용기는 나를 넘지만 재주는 취할 것이 없다. 이렇게 든든한 제자였지만 공자에게 많은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실천하는 걸 부끄러워하라. 부유하면서 똑똑한 제자인 자공은 칭찬과 질책을 함께 받았지만 자로는 주로 혼나는 역할이었다. 아무래도 어릴 적부터 학문을 닦은 다른 제자들과는 깊이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로는 큰 소리를 치고 덤벙대는 단점도 있었다. 이런 그를 두고 공자는 방 안에 들일 정도는 아니라도 마루에 앉을 정도는 된다 라고 했다. 얼핏 듣기에는 그를 낮게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수많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마루에 앉을 정도만 돼도 공자의 신임을 꽤나 많이 받은 편이다. 거기에도 못 앉는 제자가 부지기수였다. 자로의 가장 큰 장점은 질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누구보다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자로가 공자에게 유독 많이 혼난 것은 그만큼 자신이 궁금한 점을 감추지 않고 자주 질문했기 때문이다. 그는 체면에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이 모르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뿐이었다. 그렇다고 스승에게 고분고분하진 않았다. 종종 반항하고 따졌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공자가 위나라 영공의 부인인 남자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그녀는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나 다른 연인과 간통을 하면서 평판이 좋지 않았다. 공자는 이 만남을 꺼려했으나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만났고 자로는 이를 달거워하지 않았다. 공자는 그에게 내 마음이 떳떳하지 않다면 하늘이 나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해명해야 했다. 스승과 제자가 옥신각신하는 이런 모습은 논어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논어의 매력이기도 하다. 진정한 도가 무엇이고 인과 예는 또 무엇인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성장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G20 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기자회견할 때의 일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 기자에게만 질문을 받는다고 했다. 그 순간 회견장은 약 20초간 침묵이 흘렀다. 결국 중국 기자가 질문을 가로채서 미국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는 중국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 당시 기자들은 기사를 빨리 써서 보내야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질문을 던졌을 때 얻는 이득보다 실수를 했을 때 망신당할 가능성이 커서 주저했을지도 모른다. 만일 실수가 두려워 그런 것이라면 그 바탕에는 우리가 받은 교육의 문제가 자리한다.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간다.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가 유지되다 보니 선생님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수업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빨리 답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데 골몰한다. 대학 교육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오랜 세월 질문하는 대신 아는 척을 하다 보니 부모가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질문하면 대화를 하기는커녕 퉁명스럽게 답하기 일수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기보다는 요점만 간단히 결과 위주로 듣는 게 익숙해진 탓이다. 논어에서 자로만큼 질문을 많이 한 제자는 바로 자공이다. 자공은 공자보다 낫다고 인정받을 정도로 촉망받는 인재였다. 그의 뛰어난 외교술은 노나라를 위기에서 구했고 그들을 위협하던 오나라를 멸망시킬 정도였다. 그렇게 잘난 자공도 공자에게 집요할 정도로 질문을 했다. 면박을 당하기 일쑤였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러면서 점차 학문적인 성취를 높여갈 수 있었다. 공자도 자공이 시경을 같이 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며 흐뭇해했다. 자공의 질문이 수준 높고 철학적이었다면 자로의 질문은 일반 사람의 지적 호기심과 이해도 수준이었다. 우리는 자로의 용기 덕분에 인과 예, 의와 도에 관해 공자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수준이 낮거나 엉뚱한 질문을 해서 면박당하는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뒤로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입을 닫게 된다. 그러나 입을 닫는 순간 호기심은 사라지고 지식도 얕아진다. 공자의 말처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자가 진정 아는 자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순간 그것을 배우고 깨칠 기회는 사라지고 만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진정 부끄러운 일이다. 말의 무거움은 생의 무게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은 것은 자신이 미치지 못할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말을 가벼이 하지 않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공자가 제자인 자장에게 한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장은 처음에는 출세에 관심을 갖고 학문을 시작했다가 점차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깨달아가면서 학문의 깊이를 더하게 된다. 그는 나중에 자신만의 학파인 자장파를 만들 정도로 크게 성장한다. 공자는 관직을 구하려는 자장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많이 듣고서 의심나는 것은 말하지 말며 그 나머지는 신중하게 말해라. 말하는데 과실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관직과 복록은 자연히 얻게 된다. 즉 말을 할 때 신중해야 하며 모르는 것은 아는 척하지 말라는 의미다. 괜스레 아는 척하다가 오히려 후회할 수 있다. 모르면 모른다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거나 스스로 깨치기 전에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겸허하게 경청하는 태도는 나의 말의 무게를 더해준다. 가볍지 않은 말이란 무엇인가? 과묵하다라는 말은 말수가 적고 침착하다는 의미다. 예전에는 과묵하다는 것이 듬직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래서 과묵한 사람들이 좀 더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영상 매체가 발전할수록 이런 사람들은 답답하거나 지루하다는 오해를 받곤 한다.
요즘은 신뢰를 주는 말 한마디보다는 현란한 말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주목받고 있다. 물론 언변이 좋은 것은 장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태도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필요할 때 적시에 질문하고 나의 의견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궁극의 화술법이다. 경청한 후 내 의견을 말하면 나의 말에 무게가 실리고 묵직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사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은 공기 중에 가볍게 흩어져 버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남는다. 천하의 공자도 안연을 오해한 적이 있다. 하루 종일 안연을 가르쳤지만 아무 말이 없자 그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안연이 다른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자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보았다. 공자는 안연의 경청과 습득, 실행력에 감복했다. 아마 이때부터 공자의 안연아리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다. 신중하게 말하되 경청과 실행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자가 말한 가볍지 않은 말의 진정한 의미다. 공자의 삼사일언과 삼사일행을 늘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말의 무게를 느끼자. 특히 인생을 점검하고 바로잡을 때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이 바로 말이다. 말은 곧 내 삶의 격이자 살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게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는 이는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좋아하는 이는 즐기는 이만 못하다. 혹시 가슴을 설레게 하고 쿵쾅쿵쾅 뛰도록 만드는 일이 있는가? 로또, 돈, 일, 명예, 자동차, 쇼핑, 여행, 음식 등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 나는 무엇에 설렐까?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한데 막상 생각해보면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러한 질문을 할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못 느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때 비로소 삶의 목표를 갖게 된다. 내 삶의 가치와 지향점이 분명해야 거기에 맞춰서 나아갈 수 있다. 흔들리거나 주춤하는 시기가 온다 해도 가치와 지향점이 명확한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간과한 채 허겁지겁 앞만 보고 달려가기 바쁘다. 그러니 자주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맨다.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틀과 궤도 안에서 살아간다. 남들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믿는다. 세상과 타인이 제시하는 가치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따르면서 말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 애쓰고 돈을 벌어 아파트를 사기 위해 땀을 흘린다.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지시를 따른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건 당연하다 믿는다. 안타깝게도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다가 막상 퇴직이 가까워지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다 보면 막막해진다. 내가 진정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었지? 의미 있는 일,
가슴 뛰는 일,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향해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오는 혼란이다. 인생을 제대로 즐기는 법을 몰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많은 책에서 현재를 즐겨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주문이다. 며칠 뒤면 시험이고 당장 취업을 못해 고민인데 어떻게 즐길 수 있겠는가? 당장 써야 할 보고서와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즐길 수 있겠는가? 매달 나가는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가 대기 중인데 현재를 즐기라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다. 하지만 노력을 통해 현재를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수동적인 노력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타인의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내가 하는 일을 즐기기 위한 노력 말이다. 알고 좋아하고 즐기는 단계로 나아가라.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해보자. 처음부터 누구나 작가가 될 수는 없다. 지금 당장 글을 쓴다고 한 권의 책이 완성되지는 않으니 말이다.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하다. 많은 책을 읽어야 하고 사색의 강도를 높여야 하며 무엇보다 매일 글을 쓰는 실천이 따라야 한다.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전체 구성은 어떻게 설계할지, 주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서술 방식을 선택할지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꾸준한 습작을 통해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면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실력이 쌓여 상당한 수준의 글을 쓰게 되면 블로그에 올리거나 책으로 출간할 수도 있다. 자신의 땀방울이 들어간 책이 서점에 진열된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낀다면 좋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글 쓰는 것 자체를 즐기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지지자에서 호지자, 호지자에서 락지자의 순으로 단계를 높여가며 즐거움의 경지를 맛보는 것이다. 남들처럼 살지 말고 나답게 살자. 오르기 힘든 경지이지만 이 단계에 오른 사람은 성공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누구보다 강한 동기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일에 매진할 테고 그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락지자의 경지에 오르려면 먼저 지지자와 호지자의 경지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려면 초기 투자 비용, 즉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일하면 한계에 부딪힌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멍하니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게 된다. 명예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목적을 달성하면 동기는 금세 사라진다.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따라야 하며 더 큰 그림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호지자를 넘어서 락지자의 경지에 오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현재를 즐기게 된다. 피하려 하지 말고 부딪혀 즐기자. 공자도 강조했듯이 지혜로운 자는 즐기는 사람이다.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자공이 말했다. 스승님과 견줄 수 없는 것은 마치 하늘을 사다리로 오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공은 부와 명예를 이룬 공자의 제자다. 앞서 말했듯 자신감이 대단했고 자존감이 높았다. 공자의 애제자 안현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믿었는데 공자도 자공을 아끼고 실력을 인정했다. 공자보다 31세나 어렸지만 언변이 뛰어났고 정치와 이재에 능했다.
노나라와 위나라의 재상을 지내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사기의 중리 제자 열전에 자궁이 돌아다니더니 각국의 형세에 균열이 생겨 10년 사이에 5나라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당연히 자궁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어떤 사람들은 그와 스승인 공자를 비교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자궁이 스승보다 뛰어나다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단호하게 부정하며 자신은 결코 스승보다 뛰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입바른 소리로 한 말이 아니다. 자궁은 진심으로 스승을 존경했다. 공자는 어떻게 2500년 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궁은 상대적으로 실패한 공자와 비교된다. 공자도 52세에 대사고라는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으나 자신이 섬기던 왕이 정치에 소홀하자 3년 후에 사직했다. 그리고 14년에 걸친 유랑을 떠났다. 만약 공자가 부와 명예를 탐했다면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노나라에 머물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자신이 모은 자산을 포기했다. 이처럼 과감한 용기가 있었고 자신이 믿는 가치인 도를 추구했기 때문에 공자는 위대한 군자가 될 수 있었다. 자궁도 처음에는 자신이 스승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2년째에는 자신이 스승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나 3년째가 되면서 스승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 그를 성인으로 인정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이 스승을 따라갈 수 없음을 인지한 것이다. 이렇게 공자가 제자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자는 자신이 믿는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다. 도덕 정치를 위해서 발로 뛰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당연히 위정자들의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공자는 인을 실천했다. 약자에게 겸손했으며 백성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고 실제 그의 제자 중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다. 셋째, 당시 혼란한 전국에서 그는 평화와 안정을 추구했다. 위정자들에게 백성을 중요시하고 전쟁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세상을 주유할 때 위나라의 영공이 그에게 오직 군사 문제를 묻자 공자는 군사 문제는 알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답한 후 위나라를 떠났다. 또한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호의호식을 누리려는 집권자들은 공자의 사상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 공자를 존경한 사람은 당대의 제자와 백성들뿐만이 아니었다. 후대를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사상과 철학을 배우면서 그를 성인으로 추대했다. 그와 제자들이 남긴 어록과 행동들이 논어로 엮여 많은 이들의 필독서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역시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가깝게는 가족부터 친구, 동료, 이웃 등 그 대상도 다양하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고 글을 써서 책을 남길 수도 있다. 당장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엇을 남기느냐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생명을 얻어 세상을 살다 간다면 적어도 좋은 흔적을 남기고 떠나야 하지 않을까? 한 사람은 우주에 비견된다. 그런 한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은 결코 초라하지도 작지도 않다.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위대한 사상가인 공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깨달음을 안고 살아간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깨닫는 바가 있다. 성공의 경험뿐 아니라 실패의 경험에서도 건져 올릴 지혜가 있다. 망망대해 우주를 생각하면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흔적을 남긴다. 그렇다면 나라는 소우주는 이 커다란 우주에 어떤 흔적을,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인가? 그것이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는 또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될까? 거창하면서도 거창하지 않은 질문이다.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고 나의 하루하루를 바꾸게 될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하고 나면 삶이 조금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한 번 사는 삶이라면 적어도 좋은 흔적 하나쯤은 남기고 가야 한다.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